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산조각 난 그릇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검은색 비즈니스 정장에 명품 코트를 걸친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말이죠.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평범한 점심시간을 긴장감 넘치는 순간으로 만들었을까요? 앞치마를 두른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묘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식당 주인은 이토록 충격에 빠진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새롭게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특별한 사연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바로 2시간 전으로 말이죠. 겨울이 막 시작되는 어느 평일 낮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식당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숙내 식당이라는 간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유리창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었죠. 여성은 천천히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2시, 식당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공사장 인부들 서너 명이 전부였죠. 그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뒤에서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마침내 통화를 끝낸 여성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인사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손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죠. 오늘 메뉴판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특별 요구사항은 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이 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젊은 여성은 그런 무례한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을 펼쳤죠. 명품 시계가 반짝이는 그녀의 손목을 본 식당 주인 박정숙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는 그대로였죠. 뭐 드실 건지 빨리 말씀하세요. 우리 바쁘거든요. 정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텅 빈 식당에서 무엇이 그리 바쁘다는 걸까요? 하지만 젊은 여성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2개, 된장찌개 2개, 제육볶음 대자 하나, 불고기도 대자로 하나 주세요. 박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혼자 온 손님이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문하다니.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죠. 혼자 오셨는데 이걸 다 드실 거예요? 음식 남기면 추가 요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밥도 5개 추가해 주세요. 이번엔 정말로 박정숙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이고, 손님, 혹시 일행이 더 오시나 봐요? 자리 넓은 곳으로 옮겨드릴까요? 젊은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먹고 싶다고만 했죠. 박정숙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큰 주문에 기분이 좋아진 듯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음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하나의 맛을 기억 속 무언가와 비교하듯이 말이죠. 그때 주방에서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과 통화하는 모양이었는데 목소리가 제법 커서 식당 안에 다 들렸죠. 민지야, 엄마야. 아니,
오늘도 장사가 영 시원찮아. 월세도 밀렸는데. 응, 내 아빠는 또 술 먹고 있겠지. 정말 한심해 죽겠어.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몰라. 그때 그 돈만 있었어도. 아니야, 됐어. 젊은 여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죠. 식당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박정숙이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김상철, 또 술 먹었어? 낮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끄러워. 내가 내 돈으로 먹는데 뭐가 문제야? 상철이라 불린 남자는 비틀거리며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테이블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젊은 여성의 테이블 위 물컵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정말. 박정숙이 급히 다가와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죠. 미안합니다, 손님. 이 사람이 원래 이래요. 백수 주제에 술만 처먹고. 젊은 여성은 괜찮다고 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식당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3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는데 화려한 옷차림에 비해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빠는 또 술 먹었네. 민지야, 밥은 먹었니? 에휴, 이혼하고 나서 얼굴이 반쪽이 됐네. 민지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꺼내 먹기 시작했죠. 엄마, 우리 집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어떻게든 될 거야. 안 되면 건물주한테 한 번 더 사정해 보든가. 젊은 여성은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했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말입니다. 젊은 여성이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표정은 사무적이고 차가웠죠. 박정숙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박정숙 씨 맞으시죠? 법원 집행관입니다. 오늘까지가 최종 기한이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직접 왔습니다. 집행관 중 한 명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게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꼭 마련할게요. 하지만 집행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빨간색 압류 딱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김상철도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민지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 곁에 섰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압류라니? 박정숙은 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행관들에게 계속 사정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며 압류 딱지를 문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 딱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박정숙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평생 일해서 모은 게 이 작은 식당이 전부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잃게 생긴 것입니다. 젊은 여성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었죠. 어디서 돈을 구한담. 은행은 이미 다 거절했고 사채는 무서워서 못 쓰겠고. 민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상철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때 그 돈만 안 날렸어도. 아니, 애초에 그년이 우리한테 온 게 문제였어. 그 재수 없는 년 때문에. 박정숙이 남편을 노려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 지금 그게 중요해? 하지만 상철은 술 기운에 계속 중얼거렸죠. 그래도 그때 그 보험금이 꽤 컸잖아. 우리가 그걸로 잘 살 수 있었는데. 닥쳐. 지나간 일 갖고 뭘 어쩌자고. 박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집행관들은 서류 작성을 마치고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말이죠. 집행관들이 떠난 후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숙은 맥없이 의자에 주저앉았고 민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 볼게.
엄마, 포기하지 마.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에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누가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젊은 여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걸어가자 박정숙이 황급히 일어나 계산대로 갔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손님의 계산은 받아야 했으니까요. 전부 얼마죠? 네, 8만 3천 원입니다. 박정숙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고급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블랙카드였죠. 박정숙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면서 젊은 여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 건물 통째로 매매는 안 되나요? 박정숙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게 건물주가 따로 있어서요. 저희는 세입자고. 근데 왜 그걸 그냥 물어본 겁니다. 음식 잘 먹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천천히 식당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정숙이 갑자기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기 손님,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이자는 두둑히 드릴게요. 절박함에 체면도 버린 채 박정숙은 애원했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다니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것이죠. 젊은 여성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죠. 돈을 빌려드릴 수는 있지만 제 신원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믿고 빌리시려고요? 그건 박정숙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확실히 그녀 말이 맞았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핸드백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제대로 얘기해보죠. 그리고는 정말로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박정숙 가족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희망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박정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 왔던 그 젊은 여성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죠. 블랙카드를 가진 것으로 봐서 분명 부자인 것 같은데 과연 돈을 빌려줄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까? 다음 날 아침 박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테이블도 정리했죠. 김상철은 숙취에 시달리며 구석에 앉아 있었고 민지는 계속 전화를 걸어 돈을 구해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어제 그 검은 세단이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박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문이 열리고 어제 그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베이지색 코트에 역시나 고급스러운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어제 오셨던 손님이시죠? 박정숙이 급히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젊은 여성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뭐 드실까요? 특별히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박정숙은 당황했지만 곧 최고급 원두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평소엔 절대 쓰지 않는 비싼 원두였죠. 커피를 내려놓으며 박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제가 무례한 부탁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젊은 여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15년 전 이 집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죠? 박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죠. 그게 왜요? 옛날 일인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나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박정숙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상철도 이제야 대화에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왔고 민지도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그 애는 친척 집으로 갔어요.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작은 미소를 지었죠. 친척 집이요? 한겨울에 눈 오는 날 밤에 혼자 내보냈으면서요? 박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 거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이 누구세요? 어떻게 그 일을? 젊은 여성은 대답 대신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죠. 박정숙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박정숙이 대답하지 못하자 젊은 여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7살 생일도 못 챙겨주고 쫓아냈죠. 아이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은 다 써버리고 정작 아이는 굶기기 일쑤였고 민지 씨가 입던 헌 옷만 물려주면서 하녀처럼 부려먹었죠.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그때 그의 얘기야? 서진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젊은 여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맞아요. 저 기억하시네요. 민지 언니. 민지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정말로 서진아? 박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그 불쌍하고 초라했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단 말인가? 서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세요? 영하 10도. 눈보라가 치던 날, 고모는 저한테 짐 싸서 나가라고 했죠. 엄마 아빠가 남긴 돈은 다 썼으니 이제 알아서 살라고. 김상철이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난 그때 반대했어. 정수기가 너무 심하다고. 서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모부도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밖에서 울면서 두드려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죠. 박정숙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니? 우리가 이렇게 망한 꼴을 보려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요? 글쎄요. 저는 그저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를 내쫓은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고아원, 위탁가정, 그리고 혼자 살아남기 위한 사투. 하지만 그 덕분에 강해졌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박정숙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 이제는 여자가 된 조카가 무엇을 원하는 걸까? 서진의 말에 박정숙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다고. 민지도 키워야 했고 남편은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었다고.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형편이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왜 제 부모님 보험금 3억은 손대셨어요? 폭탄 같은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3억? 엄마, 그게 무슨? 박정숙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내 양육비로 쓴 거야. 널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양육비요? 제가 이 집에 있었던 건 겨우 1년이었어요. 그 1년 동안 제대로 먹은 것도 제대로 입은 것도 없었는데 3억이 다 들었다고요? 김상철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으로 빚 갚고 이 가게도 차렸지. 민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부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가족의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서진은 계속해서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제가 제일 서러웠던 건 돈이 아니에요. 고모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에요. 부모 없는 아이는 원래 천하다고, 거지 근성은 타고난다고. 그런 말들이 7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세요? 박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났죠? 자신이 했던 그 잔인한 말들이. 민지 언니는 저를 하녀 취급했죠. 언니 방 청소, 신발 정리, 심지어 숙제까지 시켰어요. 안 하면 고모한테 이르겠다고 협박하면서. 민지가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습니다. 나도 어렸잖아. 그때 나도 겨우 9살이었어. 맞아요. 언니도 어렸죠. 하지만 어른들은요? 그걸 보고도 그냥 두셨잖아요.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그날 밤 저는 눈 속에서 거의 얼어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저를 파출소로 데려가 주셨죠. 그리고 고아원으로 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한 가지 깨달았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아가며 학교 다녔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벌면서. 박정숙 가족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시 돌아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죠. 거기서 인정받고 투자도 받아서 제 회사를 차렸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사무실 건물과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죠. 지금은 직원이 300명이 넘어요. 작년 매출은 1,000억을 넘었고요. 박정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너가 정말로 네, 저예요. 그 불쌍하고 천하다던 고아 민서진이 서진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디지털 프론티어 대표이사 민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상철이 놀라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디지털 프론티어? 그 유명한 IT 기업? 네, 제가 만든 회사예요. 민지가 스마트폰으로 급히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보여줬죠. 각종 언론에 보도된 서진의 성공 스토리가 가득했습니다. 대박, 진짜네. 자수성가 젊은 여성 CEO, 올해의 기업 인상 수상. 박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그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그것도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모가 저를 내쫓은 덕분이에요. 덕분에 일찍 독립심을 기를 수 있었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는 다시 앉아서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고모네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찾지 않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왜 지금? 박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연히 고모네 소식을 들었어요. 망해가고 있다고, 곧 쫓겨날 처지라고. 재미있더라고요. 저를 한겨울에 쫓아냈던 분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는 게. 서진의 말에 식당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죠.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구나. 우리가 망하는 꼴을 보고 비웃으려고.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죠. 복수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김상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넌 성공했잖아.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서진이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고모부, 저 혼자 성공했다고 과거가 사라지나요? 7살 아이가 겪었던 그 상처가 없어지나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죠.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각종 증명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정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모가 제 부모님 보험금을 어떻게 썼는지 다 조사했어요. 3억 중 1억은 고모부 사업비 갚는데 5천만 원은 이 가게 보증금, 나머지는 생활비와 민지 언니 학원비, 그리고 명품 쇼핑.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박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지금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서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횡령이에요.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자가 임의로 사용한 거니까.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죠. 박정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설마 고소할 거야? 서진은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전 다른 제안을 하려고 왔어요. 세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가게 제가 살게요. 빚도 대신 갚아드리고요. 박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처럼 보이는 문서였죠. 첫째, 고모 가족은 이 가게에서 계속 일하세요. 제가 고용하는 형태로요. 월급도 드릴게요. 김상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를 고용한다고? 네. 둘째, 매주 한 번씩 저와 식사를 하세요. 가족 식사요. 이번엔 민지가 놀랐습니다. 가족 식사? 우리가 가족도 아닌데.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피는 섞였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계약서를 박정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과거에 대해서요. 박정숙은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인지 감사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왜 이러는 거야? 차라리 복수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고모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미움은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그녀는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모가 저를 버렸기 때문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역설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김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용서해 주는 거야?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 시작할 기회는 드리는 거죠. 그 기회를 어떻게 쓸지는 고모네 하기 나름이에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가족 식사를? 서진의 눈가에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전 평생 가족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고모네는 저를 버렸고 그래서 한 번쯤은 정상적인 가족이 뭔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박정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실감하고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아. 서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챕터 6 시퀀스 6900자. 박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때문에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서진이 제시한 조건들은 복수가 아닌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김상철이 아내 옆으로 다가와 계약서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도 복잡했죠. 한때 자신들이 학대했던 조카가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려 한다니. 월급이 각자 300만 원? 민지가 놀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 식당에서 벌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서진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적정 수준이에요. 고모는 주방장, 고모부는 홀 매니저, 민지 언니는 회계 담당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대로 일해야 하고요. 박정숙이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 허름한 식당을? 서진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가 특별해서요. 제 부모님이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건물이었대요. 그때는 다른 가게였지만 세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서진은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엄마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셨대요. 아빠는 단골 손님이었고 그래서 이곳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남녀가 이 식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민지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정말 너랑 닮았네. 서진은 사진을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요. 제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지금처럼 성공했을까도 궁금하고요. 김상철이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잘 키웠어야 했는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서류였죠. 내일 오전에 은행에서 만나요. 빚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게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메뉴도 개발하고. 박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그럼 돈이 얼마나? 걱정 마세요. 제가 투자하는 거예요. 대신 제대로 된 식당으로 만들어야 해요. 서진은 태블릿을 꺼내 미리 준비한 기획안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식당 디자인이었죠. 서진네 부엌이라고 이름도 바꿀 거예요. 엄마가 좋아했던 가정식 백반 전문점으로요. 민지가 기획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완전 다른 곳이 되겠네. 근데 이름이 왜 서진네 부엌이야?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식당을 하고 싶어 하셨대요. 따뜻한 집밥을 파는 곳.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박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내 엄마가 정말 요리를 잘했지. 나보다 훨씬 나았어.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고모가 엄마 얘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말요? 응. 특히 된장찌개를 정말 잘 끓였어. 비법이 있다고 했는데. 박정숙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맞다. 다시마를 먼저 우려내고 거기에 된장을 푸는 거였어. 그리고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서진은 고모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묘했죠. 김상철도 거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짓들 정말 미안해. 나도 어려서 철이 없었어. 서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다들 힘들었겠죠.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내일 은행에서 만나요. 박정숙이 급히 일어나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서진은 잠시 고모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살짝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고모도 이제 그만 우세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녀가 식당을 나가려는 순간 민지가 불렀습니다. 서진아, 다음 주 가족 식사 뭐 먹고 싶어? 서진이 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된장찌개요. 엄마가 끓였다는 그 된장찌개. 챕터 7 시퀀스 7 1900자. 다음날 아침 은행 앞에서 만난 네 사람의 표정은 각기 달랐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담담했고 박정숙은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김상철은 어색하게 서 있었고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은행 VIP룸으로 안내받은 그들 앞에 담당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진이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민서진 대표님께서 미리 연락 주셔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정숙 씨의 대출금 3천만 원 전액 상환 처리와 함께 새로운 사업자금 대출도 준비했습니다. 박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업자금 대출? 그건 또 뭐야?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식당 리모델링과 운영자금이에요.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고모네가 운영하는 형태로 할 거예요. 물론 이자는 제가 낼 거고요. 김상철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우리가 받기엔 너무 큰 도움이야. 서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저도 이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녀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매출의 10%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거예요. 민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선단체? 어디에? 고아원이요. 제가 잘한 곳 포함해서 몇 군데. 그곳 아이들도 기회를 가져야 하니까요. 박정숙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서류 작성이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게 맞는 선택인지. 세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복수하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고모네를 그냥 외면하고 망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말씀하셨죠. 용서하라고. 가족은 가족이라고. 김상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생이 내 엄마가 꿈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심했어요. 미움의 고리를 끊기로. 저도 고모네도 모두 새롭게 시작하기로. 은행 직원이 모든 서류를 완성해 가져왔습니다. 박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고 서진도 사인을 했죠. 이제 정말 끝났네요. 빚도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 정말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모네 자신을 위해서. 은행을 나온 네 사람은 잠시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박정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진아, 점심 같이 먹을래?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줄게. 내 엄마 레시피대로.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도울게.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가족으로. 김상철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장 봐올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서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든 말해. 박정숙이 간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아이도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주변에 어려운 아이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박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정말로 약속할게. 그들이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마치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민지가 서진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이상하다, 그치?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는 게. 서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네, 이상해요.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식당에 도착한 그들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민지가 반찬을 준비하고 김상철이 상을 차렸죠. 서진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차려지고 네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15년 만에 가족 식사였죠. 챕터 8 시퀀스 8 1900자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수저를 들었죠. 서진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로 어디선가 맛본 듯한 아련한 기억 속의 맛이었죠. 어때? 맛이? 박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음식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맛이었죠. 민지가 분위기를 밝게 하려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식당 메뉴로 넣어야겠다. 서진이 엄마 레시피 된장찌개. 김상철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특별 메뉴로 하면 좋겠네. 사연도 있고. 서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윤보다는 의미를 우선으로 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진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은 사진이었죠. 이게 뭐야? 박정숙이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결혼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족 사진도 있어요.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서진의 첫 번째 생일 사진이었죠. 이걸 식당에 걸어주세요.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가족의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박정숙이 사진을 받아들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내 엄마가 참 예뻤어. 너랑 정말 닮았구나. 서진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볼게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민지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잖아요. 그때까지 식당 정리 잘하고 계세요. 인테리어 팀이 내일 와서 상담할 거예요.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박정숙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돌아보자 박정숙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김상철과 민지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가족을 돕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서진이 나간 후 식당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그 어린 것을. 김상철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서진이가 준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자. 민지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해. 서진이가 부끄럽지 않게. 한 달 후 서진네 부엌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정갈한 음식으로 금세 동네 명소가 되었죠. 개장식 날 서진은 직원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박정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받으며 서진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 음식 정말 맛있어요. 내가 도와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서진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계신다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네 사람은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처럼 편해졌죠. 어느 날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우리를 정말로 용서한 거야?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모네도 변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박정숙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약속대로 고아원에도 꾸준히 기부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고아원 원장님께 들었어요. 아이들이 고모네 덕분에 많이 행복해한다고. 김상철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 보면서 내 생각을 많이 해. 우리가 너한테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 저녁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가족들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죠. 서진과 고모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